356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서 당좌자산의 공부를 마친 다음에 지금 당좌자산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당좌자산에 대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본문에서 배운 것보다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더 설명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33문제나 있어가지고 문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꽤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걸 빨리 공부하고 이거 마무리하고 재고자산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음은 결산정리 사항 중 손익의 발생과 예상에 따른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하면서 재무상태표 하나 그려놓고 왼쪽에다가 오른쪽에 손익계산서라는 박스를 그려놨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는 뭐냐 이거예요. 이 가, 이 두 개가 다 가네요. 그런데 하나는 재무상태표에 가 있고 하나는 손익계산서에 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좀 수익이라는 겁니다. 여기 좀 큰 항목이 수익의 발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익의 발생. 자, 제가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은 선자 돌림이요. 예,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한번 그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수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발생이니까 미자로 시작되는 수익을 찾으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 비용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 예, 뒤에 읽을 것도 없어요. 왜? 1번은 보험료 비용이니까 지금 우리는 수익의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2번 임대료. 오케이, 임대료. 네,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여러분, 임차료, 임대료가 개념 과목이 비슷하죠. 임대료는 수익,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임대료라고 해요. 그리고 임차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비용, 그게 임차료. 예. 그러니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미자 들어가죠? 미수분을 계상하다. 네, 2번이 확실합니다. 자, 분계는 조금 이따 써보고요. 3번 이자 수익. 수익 맞아요. 수익까지는 맞아요. 선자 들어갔네요. 예. 선자는 이연이라고 할 때 선자를 찾아야 돼요. 개정 과목이. 예. 이연, 차기로 이연시킨다. 지금은 발생입니다. 발생. 이연과 발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은 이자 비용. 이거 비용이니까 일단 해당 사항 없어요. 지금 이게 수익에 관한 걸 찾고 있으니까. 답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2번이다. 네. 답 찾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답을 맞추면 좀 그렇죠. 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은 맞추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임대료 미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31일 결산일을 맞이해서 (12월) 임대료 미수분을 계상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말입니다. 후불로 월 단위로 당월의 임대료는 2월 5일날 받기로 약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쓸 때 2월 5일날 매달 임대료를 받기로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자, 11월달 임대료는 12월 5일날 받겠죠. 그건 같은 회계연도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2월달 임대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달 임대료를 같은 회계 기간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일날 받죠. 1월 5일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마지막 달 12월 달 임대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기간 경과분은 그게 바로 수익의 발생이거든요. 예, 기간 경과분은 우리가 수익 중에서 기간이 경과한 것은 발생시키자라는 차원이 바로 수익의 발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간 경과라는 건 뭐냐면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예요. 12월은 지났습니다. 결산일이니까. 그러나 약정상 우리가 1월 5일 날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회계 처리를 결산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 수정분계로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변의 미수수익. 우리 당좌자산에서 미수수익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미수금하고 함께 배웠죠. 만약에 임대료가 그게 50만 원이라면 500000 이게 뭐냐면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은 임대료 50만 원. 이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업의 수익이고 임대사업자라면 영업수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임대사업자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FOT 1급 시험은 뭐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한다든가 뭐 의류 도소매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도소매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도소매업자의 임대료 수익은 영업수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 중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이러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계 재무회계에서 말이죠. 어떤 그 현상이 있는 것, 즉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현금주의에 의해서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돈 안 받았으니까 회계 처리 안 하면 되는데 현금주의라면 회계연도를 바꾸어서 2020년 1월 5일 날 받을 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건 좀 대체로 이해가 쉽습니다. 예, 이해가 쉬워요. 근데 발생주의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이것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차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야 될 권리가 발생을 이미 했죠. 한 달간 사무실을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기의 수익으로 이걸 발생시키는 겁니다. 안 받았지만. 그래서 원래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지만 오늘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잡아두는 거예요. 마치 미수금처럼. 그런데 우리는 미수금이라 하지 않습니다. 미수금은 우리가 확정된 채권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확정된 채권이냐? 만약에 12월 임대료를 12월 30일 날 매달 당월 30일에 서로 받기로 했다면 12월 30일 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정을 합니다. 이번 달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요거 12월 달 임차료를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예, 그러죠. 했다면 12월 30일 날 차변의 미수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확정됐어요. 원래 12월 30일 날 받기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정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에요. 예, 약정에 의해서 1월 5일 날 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와 같이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결산 수정분계 때 어떤 결산의 목적으로 하는 개념 과목이에요. 이 미수 수익이.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배울 때도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하죠. 두 개 잘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답을 맞추실 때 아까 일단은
그 수익이든 비용이든 발생은 미자로 시작되는 개정 과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미수분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개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됩니다. 수익이니까. 그러나 미수분이 미수 수익이기 때문에 예, 맞는 것이죠. 표현상으로. 그래서 발생은 미자. 이연이라고 물어보면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수익의 발생인지 비용의 발생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의 발생이기 때문에 비용이 나오는 것은 일단 제껴 놔야 된다. 수익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당좌자산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뭐 당좌자산 공부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당좌자산 문제를 만나보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 몇 페이지에 있더라? 앞으로 쭉 가야 됩니다. 73쪽. 자, 재고자산을 공부하면은 자산 중에 유동자산을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산 중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당좌자산 하나를 공부했어요. 지금 그 개정 과목 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자, 한번 우리가 자산을 공부했는데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유동자산은 아직 접근도 안 했고 유동자산은 말이죠.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우리 공부 정리가 다 됐고 이제부터 재고자산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재고자산. 그러면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그건 당좌자산은 뭐였냐면은 판매를 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에 가서 찾기만 하면 현금이 돼. 그게 당좌자산입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은 뭐냐? 판매를 해야 현금이 되는 자산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의 자산을 다 재고자산이라고. 자, 도소매업은요 생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만 재고자산이죠. 도소매업을 하는 업종에서는. 그런데 제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은 제품이고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은 원재료고 그래요. 제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다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은 한마디로 생산에 투입한다는 건 뭐예요? 생산에 투입했으면 그걸 생산해서 판매할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히 말하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종류는 뭐냐? 이게 바로 개정 과목의 종류예요.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을 살펴볼까요? 상품. 우리들 이제 FAT 1급에서는 요 상품하고 잘하면 미착품하고 소모품하고 요 세 개만 다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착품도 잘 안 나와요. 미착품도.
왜냐하면 미착품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할 때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수입하면 우리 회사 것이 된 다음부터 이제 선적 배에다 실으면 그때부터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게 아직 우리 공장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미착 상품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재고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는 미착품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을 하죠. 예. 그게 회사에 도착하면 그때는 미착품이 없어지고 상품이 돼요. 자, 그래서 상품 뭐냐? 완성품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추가 가공 없이 재판매하는 재고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제조업에서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투입하여 제조한 재고 자산이 제품입니다. 반제품은 현재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제공품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공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공품이란 원재료를 제조하여 제품이 완성되기 전 제조 과정에 있는 재고 자산입니다. 지금 기계 속에 들어있는 것들, 지금 만드는 도중에 있는 것, 이게 제공품이에요. 건설업에서는요, 지금 아파트를 만약에 짓고 있다. 예,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 아파트 전체에 투입된 원가가 다 그게 제공품입니다. 그것이 다 만들어져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 제품이 되어서 판매가 일어나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그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판매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은 다 제공품이에요. 그 다음에 원재료라 하는 것은 뭐냐?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되는 원료나 재료를 원재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정 과목이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모품 보겠습니다.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 상태의 재고 자산이 소모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모품은 여러분이 결산 수정 분기에서 소모품 개정 과목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결산 수정 상태에서, 결산 수정 분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소모품을 사면은 회사는 보통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 비 이렇게. 네. 가령 우리 회사는 어떤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그러면 출판물을 플로터라든가 이런 잉크젯 복합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출력을 해내는 회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런 출력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 잉크 충전되는 여러 가지 잉크 카트리지들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겠죠. 매달 사용할 걸 사놓습니다. 그게 뭐냐? 소모품비로 일단 처리를 해요. 그런데 12월 말 결산 때 가가지고 잉크 카트리지, 잉크에 창고에 가가지고 재고를 봤더니 2019년도 1년 동안 비용 처리했던 것이 800만 원이었는데 가서 재고를 조사해 봤더니 200만 원어치가 창고에 있네요. 그러면 200만 원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때 차변의 소모품 재고를 자산 처리해요. 그리고 대변에서 소모품비 200만 원을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재고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것을 비용 처리할 필요는 없죠. 예. 사용하지 않은 걸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익이 200만 원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여서 이득 볼 게 별로 있나요? 자기 성과가 낮아지는데 재고 조사 잘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 결산에 반영하세요. 사장님은 늘 그렇게 강조하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모품 창고에 딱 가가지고 재고 얼마 있지? 200. 이거 자산 처리합시다. 그러면 자산 처리한다고 해서 이익이 달라지나요? 차별에 자산 처리하면서 손익계산서 대변에 소모품 비를 줄여줘요. 줄여주니까 이익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재고자산 종류를 알아봤고요. 상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분개하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취득원가 하니까 지금 앞에서 배웠던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이 생각이 납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요. 수수료를 포함합니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해버립니까?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할 때 그 주식 살 때 수수료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거 비용 처리해버리나요? 아니면 그 주식 취득 가격에 포함시키나요? 비용 처리했었죠. 비용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자산 배울 때 비용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 그거 하나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번에 이제 재고자산 얘기 나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상품, 뭐 원재료, 미착품, 소모품 이거 다 재고자산입니다. 이런 거를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어디까지가 취득 원가냐 이거예요. 예, 어디까지가? 자, 세금 등을 포함해서 자 여기 나오네요. 재고자산 매입 대금 및 재고자산의 그러니까 그 매입 대금 물건값을 말하죠. 거기에다가 매입과 관련하여 지불한 운반비, 매입 수수료, 하역비, 보험료, 세금 이 모두의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여기서 세금은 이제 취득세가 있는 것들이 있죠. 예. 또 수입을 했다 그러면 관세 같은 게 붙죠. 예. 외국에서 수입하면 관세도 붙고, 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술 같은 경우는 주세도 붙고 여러 가지 세금이 달라붙습니다. 그 모든 세금을 다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전부 상품을 살 때 모든 비용은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품의 매입 대금만 회계 처리하지 말고 그 상품을 사면서 운반비가 들어갔다. 운반비도 상품에 포함시켜라 이거예요. 하역비가 들어갔다. 하역비도 상품에 포함시켜라. 예,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한마디로. 예, 그거 잘 기억하시고. 대변에는 이제 상품을 만약에 샀습니다. 그러면 상품 사는데 100만 원이 들었고 운반비가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상품을 11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변에 만약에 상품은 외상으로 했고 그 운반비는 기사에게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이고 현금이 1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예. 차변 대변. 예, 이걸 이제 한번 문제를 실제로 만들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운반비 하나만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운반비 하나만 넣어서 상품 10개를 한 개당 10,000원에 매입하고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여기 택배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배비도 운반비예요. 네. 택배비 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걸 한번 회계 처리해 보면 여러분 아는 거예요. 자, 상품 10개를 개당 10,000원, 한 개당 10,000원에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택배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상품이 오늘 우리 회사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상품이 우리 회사에. 그러면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개 곱하기 10,000원에서 10만 원 하면 안 돼요. 10만
5,000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105,000원. 자, 대변에 상품 가격은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입금 아직 안 배웠는데요. 우리 외상 매출금은 배웠죠.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발생하죠. 차별의 자산에서. 반대로 우리가 외상으로 사면은 상품을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 5천 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거예요. 예, 이 거래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 거래는. 그래서 차변의 상품은 거래의 결합관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산 증가 맞죠? 10만 5천 원의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부채 증가. 부채가 증가했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거래의 결합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래는 교환거래입니까? 손익거래입니까? 혼합거래입니까? 교환거래입니다. 개정과목이 여러 개라고 해서 다 손익거래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자, 왜 이게 교환거래냐, 혼합거래가 아니냐 하면은 수익과 비용이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수익과 비용이 끼어 있어야 그것이 혼합거래 아니면 손익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금액 전부 10만 5천 원이 비용이거나 수익이라면 손익거래. 일부만, 저 5천 원만 비용이나 수익이라면 그거는 혼합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자산 부채만 변동이 생겨요. 자산 부채 자본에만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회계 처리는, 그러한 거래는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래를 우리 회계에서는 교환거래 이렇게 분류해요. 재무상태표 안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거. 이 안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거, 자산 부채 자본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건 교환거래. 수익과 비용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 혼합거래 또는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금액 전체가 수익이나 비용일 때 그게 손익거래. 일부만 해당이 되면 혼합거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왜 부채 증가는 대변에 쓰는 건지, 거래의 8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래의 8요소 다 지금은 외웠어야 됩니다. 자, 대변에 올 수 있는 요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대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오는 거 4가지 요소,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 차변에 오는 4가지 요소입니다. 그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제대로 지켜져야 돼요. 그게 맞는 회계처리예요. 그게 외워지지 않으면 내가 회계처리 해놓고도 검증을 못해. 이게 내가 차변 대변 제대로 맞춰놨나? 거래의 8요소 가지고 검증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3가지의 개정 과목을 소개합니다. 요약하면 2가지가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가지가 되는데, 매입 애누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묶어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분하면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을 묶어서 합니다. 왜 묶느냐? 이 2개는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개정 과목입니다. 어떤 것이냐? 이 애누리와 환출은 말이죠.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가격을 인하받는 조건으로 사는 것이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당 10,000원짜리인데 그 중에
5개는 도저히 10,000원에 살 수 없는 상품이에요. 결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팔 때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깎아야 되겠죠. 그게 매입 애누리입니다. 환출은 뭐냐? 도저히 팔 물건이 못 돼. 그게 반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아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애누리 한 것만큼 매입 아까 여기 이 회계 처리에 상품 105,000원이 오늘 증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개가 하자가 있네. 그럼 그걸 깎아야 되겠어요. 2,000원만 깎읍시다. 하자가. 또 한 개는 완전히 못 쓰겠네. 그럼 반품시켜야 돼. 그럼 12,000원을 여기서 빼줘야 되죠. 한 개당 10,000원씩 샀으니까 하나는 반품시키고 하나는 2,000원 깎기로 했으면, 그러면 이 상품에서 12,000원을 빼주는 것이 뭐냐? 매출 애누리. 2,000원은 매출 애누리, 10,000원은 아니 매출 애누리가 아니라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 그리고 10,000원은 뭐가 돼요? 매입 환출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차변의 외상 매입금입니다. 예,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매입 애누리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매입 애누리는 대변에. 왜냐? 상품에서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빼주는 거다 이거예요. 아까 상품을 샀을 때 상품은 차변에 기록했죠.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는. 그래서 깎아주세요 하고 차변에다가 외상, 여기 지금 외상 매입금이 10만원 발생했습니다. 외상에서 빼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12,000원 빼주세요. 12,000원. 외상 매입금 12,000원 빼주세요. 부채 감소시켜주세요 하고 거래처에다 이 얘기해요. 그 이유는 대변에 애누리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매입 애누리. 하나는 하자가 있어서 2,000원 할인. 또 하나는 도저히 못 쓰겠어요. 매입 환출 10,000원짜리 10,000원에 우리가 샀으니까 10,000원에 10,000원 더 깎아야죠. 이렇게 해서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은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할 때는 매입 애누리와 환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개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걸 하나로 한번 써볼까요? 하나로 쓰면 매입 애누리와 환출 하고서 하나로 그냥 12,000원. 계정 과목을 이렇게 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와 환출 12,000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원은 애누리, 10,000원은 반품.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매입 환출 10,000원, 매입 애누리 2,000원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고. 이거는 뭐예요? 상품. 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이거예요. 상품에서 차감한다. 예. 네, 상품의 차감 계정입니다. 상품의 차감 계정. 그래서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이 상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을 할 거예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이 되고, 지금 자 보세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했죠. 자, 그 다음날 반품도 시키고 애누리도 했어요. 그러면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이 상품 계정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매입 애누리와 환출은 상품의 대변으로 가면 돼요. 대변 반대쪽으로. 아니면 차변에 적으면서 음수로 마이너스로. 대변에는 양수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애누리와 환출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동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품질, 우리 저 상품 검사를 할 때 반품 오는 거 따로 검사하고 깎을 거 따로 검사하고 안 하죠. 한꺼번에 딱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 정품은 아닌 것 같구나 하고 고르고, 이거는 도저히 못 쓰겠는데 하고 반품시키고.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납니다. 자, 그런데 매입 할인은 뭐냐? 여기하고 시기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판매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에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금액이다 이랬습니다. 약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래처는 거래를 처음에 개설할 때 거래 계약을 맺어요. 네, 거래 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면 납품을 하는 납품업체하고 사주는 업체끼리, 업체와 양자가 결제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약정을 맺어요. 예. 이거는 이 제품 또는 이 상품은 한 개당 얼마로 한다. 그리고 결제는 매달 말에 월말 결제를 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3개월 후에 후불 결제로 하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월말 일괄 결제하든지 뭐 다음 달 말에 결제를 하기로, 어제는 약정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달 말에 결제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맺고 한 개당 5,000원씩 단가를 약정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괜히 다음 달 말일에 일부러 지급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금이 많은데 카드를 사용하겠습니까? 현금이 많은 사람은 현금 써야죠. 카드를 쓸 필요가 없죠. 예. 카드 할부를 생각해보세요. 카드도 이제 이자가 붙는 것이 할부가 있잖아요. 예. 현금이 많으면 일시불을 씁니다. 일시불로. 근데 현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할부로 해야 되죠. 그런 원리나 똑같습니다. 예. 그 업체에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하고 개당 단가를 결정했는데 지금 현금이 우리 회사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결제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그 약정에서 한 달 후에 결제하는 조건으로 5,000원씩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한 달 앞당겨서 내가 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까 단가 이번에는 얼마로 좀 깎아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개당 5,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4,800원, 개당 200원 할인이 가능하겠네요. 해가지고 할인해 주는 것이 매입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해야 합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때, 대금 결제할 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매입 할인도 상품의 차감 계정이에요. 매입 할인도 그래서 상품 계정의 대변에 기입된다는 거. 상품 계정 대변, 그 매입 할인도 대변에 갑니다. 차변은 뭐예요?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에서 빼주겠죠. 외상 매입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우리 회사의 외상 매입금은 현재 얼마일까요? 요 시점에서 지금 외상 매입금이 이날 날짜를 안 썼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경우에 외상 매입금이 A라는 거래처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상품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을 12,000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의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현재 외상 매입금은 얼마일까요? 88,000원의 외상 매입금이 아직 남아 있죠? 이 부채가 지금 88,000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갚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당 이게 지금 10,000원짜리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빨리 갚으니까 8,000원을 할인해 준대요. 한 달 먼저 갚으니까 8,000원을 할인해 준다.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88,000원 감소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갚았는데 현금은 얼마 나가냐면 8만 원만 나갑니다. 8만 원. 자산 감소하죠. 그리고 8,000원은 뭐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매입 할인이고요. 이 매입 할인은 상품의 차감 계정이다.
상품에서 빠지는 거다 이겁니다. 상품에서 차감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매입이 달랑 이것만 있다고 가정했다면 위의 세 건의 거래에서 상품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상품이 얼마였습니까? 10만 5천 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10만 5천 원이었습니다. 상품이. 그런데 그 다음날 얼마가 줄어듭니까? 12,000원의 매입 외누리와 환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면서 빨리 결제를 하는 바람에 또 8,000원 상품 차감이 또 8,000원이 발생하죠. 또 8,000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얼마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계산해보세요. 85,000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85,000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순매입액이라고 그래요. 순매입액.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상품 매입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돼요.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돼요. 상품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냥 당연히 순매입액이다.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총 매입액이 아니에요. 예. 총 매입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매입액에 포함되는 것과 또 총 매입액에서 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린다면 총 매입액에 포함되는 것은 이런 택배비라든가 즉 운반비 같은 거, 세금이라든가 뭐 하역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그 상품 매입에 관련된 모든 부대 비용은 총 그 매입 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매입 외누리와 환출 그리고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는 빼주는 거다. 그래서 포함해야 되는 것과 빼야 하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네요. 그걸 설명한 것이 지금 여기 4번에 있는 상품의 순매입액입니다. 상품의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총매입액이란 상품 매입액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을 말하며 빼기 매입 외누리와 환출 빼기 매입 할인을 하면 순매입액이 계산되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상품 매입액 하면은 당연히 순자가 안 들어가 있어도 순매입액으로 항상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는 10분간 쉬었다가 8시부터 매출 원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